나라가 무너지기 전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신호들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켜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 66, 32년 은행원.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건너온 동년배입니다. 32년 은행에 있으면서 제2의 IMF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그날 밤, 저는 은행 창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도 못하고 지점장실 불빛 아래서 팀장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들어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팀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지점 안의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등골에 차가운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32년 은행 생활 중에서 그날 밤의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밤까지도 대다수 서민들은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고 월급이 꽂힐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는 요란한 대포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눈물로 모아둔 통장 속 돈이 어느 날 아침 고요하게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린다면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정상입니다. 지갑을 더 꽉 쥐고 위험 신호에 더 예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 여러분은 그저 물가가 조금 오르는 신호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나라를 지탱하던 거대 자본들이 한국 시장의 미래를 포기하고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다는 가장 잔인하고 명백한 경제적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느긋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낙관주의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나라가 흔들리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결정적 신호들, 그리고 32년 은행 경험으로 제가 직접 체감한 현실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진짜 끝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라 경제가 망하기 전 결정적 신호. 첫 번째, 고대 로마 역사를 기록한 학자 리비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덩치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낡은 방식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공장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고 중동건설 현장에서 섭씨 40도 떼약볕을 버텼습니다. 못 배운 서름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매를 들어서라도 책상에 앉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그것이 곧 성공 공식이었고 그 공식이 실제로 통했던 고도성장의 황금기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은 10년이 아니라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노후자금을 탈탈 털어 자식에게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성공 공식에 자식의 미래와 내 평온한 노후를 동시에 갈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이 국가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다원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가난했기에 나라를 살리자며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맸고 세금을 내도 묵묵히 동의하며 뭉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는 평생 피눈물로 모은 자산에 세금 폭탄을 맞으며 피눈물을 흘리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뿌리는 지원금의 다물만 빨아먹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낙관주의가 낳는 가장 끔찍한 결과가 있습니다. 배의 밑창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사람들은 내 몫의 널빤지를 뜯어내겠다고 도끼로 배 밑창을 찍어대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가 망하기 전 결정적 신호. 두 번째. 자, 그러면 나라 살림을 직접 들여다봐 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국가 채무가 1,175조 원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 46.1%입니다. 숫자만 들으면 세상에 1,000조가 넘는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1,175조 원은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확정 채무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 아래 물속에 감춰진 진짜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빙산은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이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1,175조 원 아래에 숨겨진 빚더미가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만 해도 709조 원입니다. 이것만 더해도 국가 채무의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확실히 검증된 공기업 부채 709조만 국가 채무에 더해보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1884조 원입니다. 거기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연금 충당 부채를 얹으면 3000조 원 전후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숫자가 여러분 안방까지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부터 90노인까지 한 사람당 6천만 원씩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빚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수리에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더미를 갚기 위해 앞으로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낼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찍힌 숫자의 실질 가치는 조용히 깎여나갑니다. 고지서 없는 세금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 세대에게 세금과 물가 상승은 직격탄입니다. 연금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말하겠죠. OECD 평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2%인데 우리는 46%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비기축 통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빚더미를 국가는 갚을까요? 역사적으로 방법은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세금을 더 걷거나, 둘째, 또 다른 빚을 내서 막거나, 셋째, 돈을 찍어내거나. 그런데 당장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이 세금 고지서를 확 올려버릴 배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활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경기를 살리겠다는 그럴싸한 말을 방패 삼아 돈을 푸는 겁니다. 전 국민 계좌에 25만 원, 30만 원씩 꽂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안. 내 주머니에 현찰이 꽂히니 좋습니까? 이 세상의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놓여 있습니다. 그 25만 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 지갑에서 가장 교묘하게 꺼낸 돈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세대의 미래를 미리 갉아먹는 가불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시장에서 대파 한 단, 계란 한 판, 사과 한 알의 가격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꾹꾹 참아가며 낡은 옷 꼬매 입으며 통장에 10,000원, 20,000원씩 눈물겹게 저축하셨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청춘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원망하면서도 억척스럽게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풀어 물가를 2배, 3배로 밀어올리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예금과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납니다. 10년 전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이 오늘은 2,000원, 3,000원이 됩니다. 통장 앞자리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노후자금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쌀과 고기가 매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노후를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금 고지서에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교묘한 합법적 침탈 앞에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한때 남미 최고 부자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도 돈을 풀고 무상 지원을 남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레의 지폐를 산더미처럼 실어야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중상층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돈이 길거리 오물보다 못해졌습니다. 이것이 저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망하기 전 결정적 신호. 세 번째.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돈을 풀면 적어도 국내 경기는 돌아야 정상입니다. 소비가 늘고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풀리는데 자본이 오히려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세 번째 신호입니다. 환율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오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환율이 올라간 만큼 원화의 가치가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간 만큼 내 통장 속 노후자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을 돌며 생명을 유지해야 할 붉은 피가 바깥으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과다출혈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1997년 11월을 기억합니다. 그날 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1997년 11월 초에 900원대였던 환율이 12월 말에 196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달 만에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저는 당시 은행 창구에서 그 숫자가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정방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급성이었습니다. 외환이 빠르게 고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만성입니다. 자본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만성병은 약을 쓰면 잠깐 낫지만 약을 끊으면 곧바로 튀어오릅니다. 급성보다 만성이 더 무섭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니 위기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갈 때 환전이 집중됩니다.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디들고 나가는 겁니다. 원화가 시중에 넘쳐나니 달러의 몸값이 오릅니다. 환율이 뜁니다. 그러면 왜 자본이 빠져나갑니까? 기업들이 먼저 보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세일즈를 합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땅을 거저주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익을 죄악시하고 경영자가 국회에 불려가 호통을 듣고 파업으로 수천억 손실을 입혀도 손해배상을 막아버리는 나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자본들이 수십조를 들여 새 공장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짐을 쌉니다. 텍사스로, 조지아로 우리가 자랑하던 1등 기업들이 앞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두 정부 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32년 은행에 있으면서 이런 흐름은 처음 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 자본이 한국을 떠난 그 빈자리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의 빚에 대한 채권자가 중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1세기 전쟁은 총칼이 아닙니다. 자본으로 한 나라의 숨통을 틀어지는 경제전쟁입니다. 제주도 땅을 사들이고 서울 아파트를 쇼핑하듯 쓸어가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국가빚의 채권자가 되려 합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우리의 숨통을 얼마나 잔인하게 틀어줄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고위 관료들은 말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니 걱정할 것 없다. 1997년 11월 IMF 사태 발발 직전까지도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대한민국 경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거짓말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가 망하기 전 결정적 신호. 네 번째, 자,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뛰면 적어도 우리가 돈을 맡겨놓은 은행은 안전해야 정상입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은행만 건재하면 내 돈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자본이 이탈할수록 은행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가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여러분 노후와 가장 직결됩니다. 여러분, 은행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은행에 돈 맡겨두면 나라에서 보호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2025년 9월부터는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 생각을 잠시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32년을 그 안에서 살았으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은 금고에 고이 보관되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끌어다가 대출을 내줍니다. 이 구조에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으로는 부분지급 준비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판적으로 부를 땐 뭐라고 할까요? 합법적 지급불능 구조입니다. 은행은 처음부터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돌려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용어만 바꿨을 뿐 실체는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금고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인출하는 상황은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평시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1997년에 이미 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한 낙하산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그중 극히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빌려줘 버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신용창조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32년 은행에 있으면서 이걸 안에서 직접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으로 도박판을 벌이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90.3%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 빚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건설사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여러분의 예금을 수천억씩 빌려다 아파트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가 준공 전에 미리 돈을 빌려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분양이 잘 되면 빚을 갚지만 분양이 안 되면 건설사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은행과 증권사에 구멍이 납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내 돈 내놔라고 줄을 섭니다. 바로 뱅크런입니다. 우리 세대는 뱅크런이 뭔지 압니다. 1997년 중금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때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던 그 광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 금고에는 이미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1억까지 보장해준다고 하셨죠? 따져보겠습니다. 예금보험기금, 그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의 1금융권 수신고를 그 기금 하나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동시에 내 1억 내놔라고 외치는 상황에 그 기금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부는 이렇게 말하겠죠.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가정하지 않는다. 개별 금융기관 위기에 대응하는 기금이다. 맞는 말입니다. 평시에는 그렇습니다. 작은 저축은행 한두 개 무너지면 기금을 열어 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계부채 90.3%, 부동산 PF 부실, 건설사 연쇄부도가 동시에 터진다면 이야기가 180도 다릅니다. 그때는 기금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럼 국가는 여러분에게 1억 원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돈을 찍어냅니다. 빳빳한 새 지폐를 손에 쥐어드립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줬다고 안도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그 지폐의 실질 가치는 껌 한 통 살 돈이 돼 있을 겁니다. 저축은행, 시중은행 할 것 없이 도미노처럼 셔터가 내려가고 온 나라가 아비규환이 되는 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32년 은행에 있으면서 작은 규모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대규모로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1997년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예금자 보호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현실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관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32년 은행에 있으면서 경제 위기를 3번 겪었습니다. 1997년 IMF,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그때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냉정하게 준비한 사람이 버텼습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현금 3개월치를 반드시 실물로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 뱅킹 화면에 찍힌 숫자는 금융전산망이 마비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카드 결제기가 먹통이 되는 그 순간 내 가족의 식량과 약값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집안 깊숙이 보관한 실물 현금뿐입니다.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이것을 원화 현금으로 준비해 두십시오. 전쟁 뉴스를 보고 나서 생수와 라면을 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 달러를 조금씩 모아두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마십시오. 제가 32년 은행에 있으면서 고액 자산가들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20%는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1억이라면 2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사지 않습니다. 1,450원대, 지금 1,500원은 달러가 비싼 구간입니다. 4대 시중은행 PB들도 1,450원 아래로 내려올 때 조금씩 사더라고 합니다. 그 순간을 기다려서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십시오. 월 50만 원, 100만 원. 이것이 적립식 분할 매수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이기게 두는 겁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위기에 달려드는 피난처입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달러는 반대로 오릅니다. 현금의 색깔이 여러분의 생존을 가릅니다. 셋째, 노후 자금의 일부를 미국 시장 인덱스에 분산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우량한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은 1억 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우상향하는 세계 경제의 심장에 내 돈 일부를 연결해두는 것입니다. 내가 자는 밤에도 구글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합니다. 환율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달러로 보유한 자산의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이중으로 방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단,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이름도 모르는 소형주나 소문만 무성한 정치 테마주에 소중한 내 노후 자금을 걸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이 싸졌으니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싸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이 이탈하고 기업이 나가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주식이 싸진 것은 저점이 아니라 구조적 하락입니다. 분산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국심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헌신했습니다. 1997년 IMF 때 장롱 속 돌반지까지 꺼내서 금 모으기에 내놨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그 마음은 고귀합니다. 저도 그 시절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내 가족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애국심이 텅 빈 냉장고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나라를 향한 충성심이 고정수입 없는 은퇴 이후의 겨울밤을 데워주지 않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국가는 절대로 우는 자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찬란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직시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권입니다. 내일 아침 마트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일지 김치찌개를 끓일지 고르는 작은 권리. 몸이 아플 때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는 당연한 자유.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운동화 한 켤레 사줄 수 있는 소박한 기쁨. 이것들이 가장 먼저 박탈됩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참으로 성실하게 국가에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라가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척추가 휘도록 일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증상의 두통약만 먹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내 가족을 지킬 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직 차갑게 현실을 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듦의 품격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에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